이제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이 요즘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86번가 채널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작년 한 10월인가 11월 달에 나온 그 글로벌 증권사 자료를 가지고서 내년도, 즉 2021년도죠. 네, 쇼팽 녹턴님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2월 정도가 되면 코로나가 피크를 찍고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 텐데요. 최근에 보시면 일단은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면은 쭉 증가를 하다가 1월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고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날씨 영향이지 않느냐, 누군가는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누군가는 이제 백신을 맞아가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유가 가지각색인데요. 저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특히 이제 미국이 빠른 속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말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행파맨 자전거 타는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가장 좋아할 만한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백신 덕분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백신을 얼마나 맞았냐 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UAE도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두 국가는 좀 대표성을 띠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가 사이즈, 이제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곳들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일 텐데요. 미국의 경우에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아 나가면서 확진자가 주는 거 아니냐, 집단 면역이 슬슬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습니다. MS권님 안녕하세요. 슬로우님도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날씨 요인을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보고서는 날씨 요인입니다. 네, 뚠뚠님 안녕하세요. 이게 보시면은 요 날씨 이제 그 온도하고 코로나19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료가 나올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도 사실상 조금 빠르게 보면은 2019년도 말에 생긴 거고 아니면 2020년 초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절을 좀 경험해보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왜 사람이 좀 연구를 하면 잘 알게 되잖아요. 인간은 이제 배우는 동물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좀 미국의 주별로나 아니면 국가별로 해가지고서 또 우리는 남반구와 북반구가 존재하니까 계절이 또 다르니까는 온도와 코로나19의 연관성을 연구하기는 꽤나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보니까는 연관성이 깊다라는 거죠. 네, 김미경님 안녕하세요. 특히나 이제 저 자료는 조금 보기 힘드실 거고, 요게 보시면은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자, 온도하고, 이제 그 코로나하고 연관이 깊은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은 만약에 코로나19가 과거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라 그러죠. 플루하고 같다면은 확진자의 피크가 2월이고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자료가 이제 이 회사에서 나왔던 건데 과거의 코로나 사례들 이거 이름 봐서는 저도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여러 가지들을 봤었을 때 보시면은 어떤 거는 12월에 피크고 어떤 거는 2월에 피크고 사실 가장 늦은 것조차도 2월에 피크였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감기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인플루엔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지만은 그 평균을 에버리지를 해보면 대략 한 2월 정도의 피크고 급감을 하더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코로나19도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게 백신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날씨의 영향 때문이라도 아마 확진자는 1월이나 2월부터 해가지고서 급감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글로벌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소결론이 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음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날씨 덕분일 수 있으나 백신 덕분이라 믿는 사람이 대단히 늘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신 성능이 나빠서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꼬리 위험이었는데 이는 사라졌다. 뭐 1번, 2번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는 뭐 이해를 하실 테고 3번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게 이제 그 증시가 과연 요즘에 계속 이제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야 이거 뭐 진짜 큰 하락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정말로 이번 코로나 증시 장세에서 큰 하락이 나오려고 했다면 이게 코로나가 전혀 정복이 안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은 변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데 단순히 더 많이 감염되는 걸 넘어서 가지고서 이게 치사율도 높아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백신이 뭐 이스라엘에서 먼저 맞아본 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 여기서는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 이게 성능을 좀 발휘한다 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려들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맞은 뭐 나라들 사례를 보면은 별다른 부작용이 심각한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증시가 대단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꼬리 위험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크게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걸 저희 꼬리 위험이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니냐. 요 세 가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코로나가 좀 잡혀가는 건 알겠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폭락의 위험은 과연 없는 걸까? 요즘 오르는 것보다 이제 폭락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86번가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위험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10%짜리, 20%짜리, 30%짜리. 이렇게 했었을 때 뭐 금리가 대단히 변화한다든지 아니면은 판이 아주 깨져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30% 이상의 하락인데 하락도 아니죠. 이건 진짜 폭락인데 이거는 정말 피하고 싶다. 근데 이거 말고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5에서 10%짜리 혹은 뭐 아주 좀 뭐 신용등급 강등같이 큰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대세를 바꾸진 않은 20%짜리는 우리가 매번 예상하기가 어렵다. 사실 주식을 하는 측면에서 특히나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뭐 다른 일이 있는 뭐 그런 투자자라든지 뭐 아니면은 좀 투자 자체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다 맞춰 나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거는 30%짜리 과연 폭락인가 그런 요소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유가 지금 연준하고 재무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꽤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뭘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최근에 사실 금리 상승이 좀 많이 무섭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장기금리가 크게 튀는 쪽이겠죠. 근데 장기금리를 연준이 잡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산 매입을 하는 믹스를 바꾸는 거죠. 그 단기 쪽을 줄이고 장기 쪽을 늘려버리면 아무래도 수급상으로 장기금리를 좀 잡을 수 있는 거죠. 올라가는 거를 매수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그 과거에 금융위기 때 썼던 방식이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아직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난번 금융위기 때하고 요번에 코로나 위기 때 지금 연준이 쓰고 있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쓴 것과 안 쓴 게 있겠죠.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OT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인플레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현재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매겼던 관세입니다. 이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제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올라간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미국하고 본격적인 중국하고의 협상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크게 나타나면 미국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대중관세 철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 자체로 인플레 요인이 꽤나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세 번째 생각했는데 요거 안 적은 게 이제 연준 재무부가 쓰는 건 아니지만 인플레 지금 요소 중에서 커머더티 가격 오르는 거 이제 뭐 유가나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데 사실 원유 시장은
지금 사우디를 비롯해서 오펙 플러스가 역대급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만약 이 부분에서 뭔가 연대가 깨진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뭐 100불 이렇게 간다? 그렇게 가정하기 매우 어려운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음으로는 옐런이 이제 재무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승인을 거칠 때에 했던 발언 중에 86번가에서 그때 한번 짚어드렸던 게 50년물 국채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언급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50년물이라는 게 이제 발행이 되면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나게 적자 재정을 펴려고 하잖아요. 그 적자 재정을 받아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또한 QE를 계속해서 지속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부채 내는 걸 화폐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사게 되면은 부채 화폐화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마치 이제 중앙은행이 예속되는 모습을 너무 보인다. 사실 좀 웃기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봐도 지금 거의 뭐 예속돼 있는데, 뭐 예속이라 하긴 그렇고 협력을 잘하고 있는데, 좋은 시각으로 봐야죠. 나쁜 단어를 쓰는 것보다.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행 시장에서는 안 사고요. 국가가 채권 발행할 땐 직접 안 사고 그거를 유통시장에서만 지금 연준은 사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연준이 재밌는 거랍니다. 재무부하고. 뭐냐 하면 회사채를 사주기로 해요. 근데 회사채를 사는 방식이 회사채는 아무래도 국채보다는 유통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계가 좀 있겠다 해가지고 유통시장에서의 매입뿐만 아니고요. 발행시장에서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채에 대해 가지고서는 부채 화폐화를 여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국채라고 나중에 가서 못할 게 어디 있겠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연준이 하고 있는 연준과 재무부가 하고 있는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회사채 쪽에 아주 재밌는 건데 작년 3월에 있었던 회사채를 사주기로 하는데 회사채는 미국 국채하고 다르게 이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조건을 걸었고 재무부가 받아들여 준 게 뭐냐 하면 재무부는 소위 말해서요. 지분 투자고요. 연준은 이제 채권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특수 목적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100억을 넣어요. 그러면 연준이 90억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가 10억을 넣는 구조예요. 이것 가지고서 회사채를 산대요.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회사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손실 입을 수 있단 말이죠. 10%까지 손실이 나면은 재무부만 돈을 날리는 거예요. 연준의 90은 재무부의 10이 손실을 다 볼 때까지 손실을 안 봅니다. 10% 이상의 손실이 날 때에만 연준이 손상 가는 구조로 짜가지고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 어떤 식으로 개입이 다 들어올지는 워낙에나 3월 달에 어마어마한 짓을 했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비판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슬쩍 해가지고서는 같은 방식을 다른 데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카드가 꽤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레리 서머스가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70년대식의 인플레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70년대에는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이제 중동에서 공급 충격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오히려 감산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오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70년대식은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사실 1900년대 이후에 있었던 인플레는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1930에서 45년식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 보시면 이때는 정말로 전쟁을 수행하던 시기예요. 뭐 코로나가 전쟁 같다 얘기하지만 진짜 전쟁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쟁이란 무엇이냐? 언제나 수요가 넘치게 존재한다는 거고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에는 인플레이션이 툭툭툭 나타날 수가 있죠. 언제든지. 근데 현재는 어떻죠? 전쟁인가요? 아니요.
코로나 정복되고 나면 전쟁 바로 끝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45년 이후를 얘기했다면 저는 동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동의를 가지기 어렵고, 제일 좀 과격한 주장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처럼 날 것이다 했는데, 이건 뭐 거의 꿈 같은 얘기죠. 이때는 장작으로 쓰던 때인데, 마르크화를. 이건 패스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이클 버리까지 뛰어들었어요. MMT스러운 정책이 인플레를 불러온다. 이거 트위터를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M2는 엄청 증가했는데 리테일 판매는 좋고, 그러니까 경기 좋다는 거예요. PPM, ISM 다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한번 되돌아가 보면 2019년 하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9월 달에 미국 단기금리가 크게 뛰면서 연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푼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풀었어요. not QE라는 식으로. QE 아니래요. QE 아니라고 하면서 돈 풀었어요. 이때 자산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자산 매입도 했고, 이때 당시에. 그 다음 이때 실업률이 3.5까지 떨어져요. 지금 6.3이잖아요. 실업률도 3.5. 연준에서 말하는 그 완전 고용 수준이 4% 초반인데, 그 완전 고용을 넘어서는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연준이 자산 매입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플레는 안 왔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인플레 온다는 얘기 아무도 안 했었죠. 그런데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인플레 걱정을 크게 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이제 좀 걱정거리는 뒤로 하고, 저희가 이제 좀 맑은 눈으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해보죠. 첫째는 이제 사실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 영원히 올라갈 거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안착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오르는데 소위 채권에서 돈을 빼서 주식 쪽으로 갈 것이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날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누리동아님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금리가 오르는데 소위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나타날 것인가. 네 번째로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지? 요렇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는 어디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게까지 못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 금리부터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보시면 1.5, 조금 경기 도조일 때는 2%, 그리고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까지 쭉쭉쭉쭉 하던 시기에는 이제 3%까지도 터치를 했었죠. 이때 잠시. 그래서 과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3까지 다시 갈 거야. 아니면은 그래도 1.5에서 2 사이는 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1.5에서 2 사이 정도에서의 박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1.5 내외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여러 차례 지금 매주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이제 글로벌의 네거티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존재합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존재합니다. 일본하고 유럽은 아직까지 너무 많이 허덕이고 있어요. 여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한에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인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플러스로 1.5씩이나 주면 이런 얘기인 거죠. 미국채 절대적인 매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물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즉 캐피털 게인이 아니라 캐피털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매매를 할 때 얘기예요. 그걸 사가지고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계속해서 쿠폰이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절대적 매력이 존재하는 구간이 언제부터냐라고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한 1.5부터는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이 정도면 절대적으로 글로벌에서 펜션 펀드 정도면은 매력이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글로벌에서 대형의 롱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1.5부터는 분할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그렇게 나쁜 거냐? 우리가 너무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데 경기가 좋아서 나타나는 금리 상승, 그리고 연준은 상승하는 것보다 뒤에서 흔히들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연준 금리 인상 시기에 비하인드 더 커브라 그래요. 이제 실제로 금리나 현실 금리나 아니면은 실물 금리나 인플레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뒤따라가서 경기가 혹시나 또 망쳐지면 안 되니까 뒤에서 조심조심 금리를 인상해 가는 거.
그렇게 된다면은 경기 좋고 금리는 상대적으로 이 완화적으로 정책을 펼쳐주고 이런 콤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이냐. 0.5에서 1.5까지 빠르게 달려온 건 좀 그렇지만 뭐 이거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위 말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돈이 그렇게 갈까인데 제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식쟁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 들어갈 때 그리고 금리를 인상을 해 나갈 때 과연 정말 채권에서 돈이 많이 빠져서 주식으로 왔냐 그러면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금의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으로 해달라고 펀드 가입한 거, 그 돈은 채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채권은 개인들이 많이 하기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많이 하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젤 시기 이런 것도 있죠. IFRS도 신규 제도적인 도입에 저희가 대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산하고 부채하고 듀레이션도 맞춰야 되죠. 등등등 하며 채권을 버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채권 내에서 로테이션을 이제 하지 않을까. 소위 말하면 주식에서 성장주 가치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채권에서도 성장주 가치주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안전한데 국채에서 좀 위험해 보이는 하이힐드 이런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지금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국내외 모두 그 하이힐드에 대해 가지고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게 이제 1월달 나온 건데, 2월달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량 회사채 흥행이 잇따르자 A급 이하 기업도 줄줄이 출격.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신용 등급이 원래는 AA 이 정도 돼야지 자금 조달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돼 가고 또 채권에서 너무 이제 채권 중에서도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갔던 것들이 야, 이거 알고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실제로 경기도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하이힐드들을 우리가 사야지. 뭐 그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채권도. 그러면서 A급에 대해 가지고서도 굉장히 요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 내에서 아마 로테이션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장주에서의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과연 나타날까? 저희 채널에선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요게 지금 성장주 가치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보시려면 이제 S&P 500 그 ETF 중에 밸류가 있고 요거는 IVE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로스 성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IVW입니다. 빨간색이 가치,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성장인데 이게 한 5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성장이 가치를 압도합니다. 근데 최근 한 달로 보시면 가치가 성장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인데 일단 요 정도의 차이가 진짜 지금 현실에서 한 달 사이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이따 버블 여기 그 차례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또 아니다라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성장주 가치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다.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야, 애플은 성장주야 가치주야? 페이스북은 이제 성장주야 가치주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사실. 사실 이게 우리가 성장 가치로 나눌 게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조망받았던 인기주가 좀 인기가 떨어지고 아주 소외받았던 소외주가 간다는 컨셉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작년도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잘 맞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12월 20일 날 방송이었네요. 요때
2021년을 예상해 본다. 과감하게 하면서 했던 건데, 첫째는 이제 실적 장세 온다. 실적 좋아진다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다 이제 좀 약간 좀 컨트레리안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번, 2번 넘어가서 3번, 요게 이제 핵심이었죠. 가치주 장세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이제 뭐 매도할 때가 정말로 사야 할 때일 수 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야, 국내 시장 보니까는 PER이 2배, 3배, 5, 배당 10% 가까이 주는데 PBR도 저 PBR인 종목들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IV나 IVW 차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가치주 가고 있다. 아니 조금 더 말하면 소외주가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소외받는 기간도 길었던 만큼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한 10년간 안 봤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은 저희 연초에 했던 것 중에서 독서 모임 했었잖아요. 독서 모임을 이 책을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내내 써먹으려고 연초에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가 있다. 작년도가 금융장세였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적장세 우리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글로벌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장세에서 요거 다 이 책이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볼 때마다 새로워요. 계속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장세 요부터 보겠습니다. 약간의 리뷰 성격인데 실적장세의 특징, 회의 속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통상 2년으로 좀 기간이 길다. 정책 효과가 서서히 발휘되기 시작해서 저가 대형 소재 산업, 철강, 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제지가 날아간다. 그랬나요, 진짜? 지난 몇 개월 동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회복을 확인하고 현실 매입에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제 뭐 이런 게 생산도 플러스 되고 재고도 줄어들고 GDP는 회복하고 이듬해 경기 전망은 상향되고 다만 기업 실적은 아직 회복을 못하는 시기이다. 그쵸? 그런 게 작년 제가 볼 때는 한 11월부터 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쭉쭉쭉쭉 얘기들이 있는데, 자, 네. 이 책을 다시 보면 또 재밌다는 게 이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실적 장세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 놓고 있어요. 전반은 소재 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화학이니, 시멘트니, 철강이니, 비철금속이니, 막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후반으로 가면 주역이 교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선적으로는 대형 저가주 그룹이 좋다. 오히려 삼류 주식이 좋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 퀄리티 떨어지는 회사까지 기회가 간다. 이는 주로 대형주이고 저가주의다. 인데 요거 이제 빨간색 있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싹트기 시작한다. 지금 얘기 같죠, 그쵸? 이제 인플레이션이 싹트기 시작한다. 요즘 왜 이렇게 인플레 얘기 많이 합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싹트기 시작한다. 네, 3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심스레 설비 투자도 재개한다. 그러고 또 빨간색이 이거예요. 고수익 중소형주로 인기가 옮겨간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책을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초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의 지금 교체 시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실적 장세는 뭐 보통 2년씩 간다는데 뭐가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전반이 벌써 후반이 돼요? 막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번에 주기는 좀 강렬하고 짧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네, 스톤킴님 그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올랐죠. 네네. 이게 뭐냐 하면 금융위기 때 하고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에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서 파생 상품이 만들어진 거는 그 살로몬 브라더스 해가지고서 1980년 전후 이때예요. 그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터졌던 게
2007년, 8년, 9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해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짧고 굵게 오는 거죠. 한 번에 금융위기 때만큼 강렬한 안 좋은 효과를 주지만은 이것도 지금 봐서는 1년 만에 정복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금융위기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점에서 무슨 책 얘기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책은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고 해서 일본의 애널리스트 출신이신 우라가미 군이오가 쓰신 책이고요. 책은 상당히 얇습니다. 네, 그래서 읽기에 아주 적당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은요. 금융위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증시 고점이 2007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저점이 2009년 3월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하락 증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연준에선 당연히 제로금리를 했겠죠. 그게 2018년도 12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초로 테이퍼링을 언급한 게 2013년 5월입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4년 6개월입니다. 코로나 보겠습니다. 2020년 2월이 증시 고점이었고요. 저점은 3월이었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제로금리에 들어간 거는 2020년 3월이었고요. 테이퍼링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2021년 1월이었습니다. 10달 만입니다. 여기서만 보셔도 얼마나 시간이 지금 단축되어서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그쵸? 그렇다는 말은 이 뒤에 일어난 일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렇다는 말은 이번에 주기가 과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짧고 강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시장 흐름 있는 법에서 나왔던 4가지 계절, 4가지 국면 중에서 그 실적 장세의 전반 후반부가 좀 빠르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실행된 거는 7개월 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언급 자체를 미리 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으니까 실제 실행은 좀 늦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텀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1년 말이거나 아마 22년 초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관심 가지는 건 첫 금리 인상이겠죠. 첫 금리 인상은 금융위기 때에는 2015년 12월에 있었습니다. 테이퍼링이 실행되고 2년 후였죠. 그러면은 요번 코로나 때는 아마도 테이퍼링이 실행되고 1년 혹은 2년 후에 어이구 제가 엄청난 오타를 냈네요. 이때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안 되죠. 그쵸? 네, 2023년입니다, 여러분. 요거 2023년이에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말부터 시작이 되거나 2023년에 뭐 말부터 시작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물음표 해놨는데 하나씩 요게 조금 단초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칸을 채워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로 비트코인인데 요거는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소외되고 이런 것들 뭐 진짜 있는 거냐 뭐 보면 좀 다 오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주식들 중에서 오른 게 꽤 많아요. 뭐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도 더 오른 주식들까지도 있으니까 말이죠. 코로나 피해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일부 섹터, 일부 종목군들에서는 소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막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리딩방 같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 채널은 지양하고 공부를 하는 채널이니까 저희는 재미는 좀 없지만 공부를 하는 채널이니까 그냥 말씀을 어쨌든 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은기화 매니저 나와서 ESG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눠주셨고 또 이제 사실 그게 미래 방향이라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예상치 못했던 결과 같은 거리 뭐 그 결과가 나온다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세상이다 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사실은 또 이제 소외받거나 그런 데도 좀 주식 쪽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뭐 사실 이거는 저 이제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는 그 예전에 뭐 화학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엄청나게 이름 날리셨던 모 위원님 출신, 모 위원님께서 전 위원님이죠. 그분이 이제는 산업에 가셔가지고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자료를 올리셨는데, 와, 이 자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너무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제 글렌코어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제 광산회사인데, 여기가 보니까는 저희 말했죠. 2020년 넷제로 이미션. 1.5도. 다 이게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안 나시면은 전에 방송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상해보니까 자기네는 오일, 석탄, 가스에 대해서는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요가 이만큼 줄어들 것 같다. 근데 반면에 뭐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 만들려면은 구리가 많이 필요하고 뭐 하이니켈 해야 되니 니켈도 필요하고 코발트도 필요하네요. 막 이런 것들 많이 얘기 들으시죠? 네, 나타뚜이님 안녕하세요. 네. 뭐 이런 것들 들으시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날까? 이제 글렌코어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알겠죠? 여기 업계 그 상위권 최상위 기업이니까. 구리는 2배 수요가 증가하고 니켈은 3.7배가 증가해야 되고 코발트는 3.9배가 증가해야 되고 아연은 2.1배가 증가해야 되더라. 계산해보니까 1.5도씩 우리 가니까. 그러면은 이게 투자가 그러면 이 광산들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ESG를 굉장히 이제 스트릭트하게 적용을 하면 사실 광산은 투자가 추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광산 환경오염 물질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물질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거 투자는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이건 누구냐면은 이제 코델코입니다. 이제 아주 또 여기 구리 쪽이 아주 선수죠. 코델코에서 나온 자료예요. 코델코에서 보시면은 수요는 2028년까지 연평균 케이크로 2.3%씩 증가할 것 같다. 근데 우리의 이 생산은 요런 지역이 프로젝트들이 개발이 되면은 요 정도 증가고 아니면은 감소할 것 같다는 거예요. 생산은. 근데 요 프로젝트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맞춰진다고 해도 이만큼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빠른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들의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 부분을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셨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